그래서 아마 시진핑의 마음속에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이제 트럼프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의 경험을 되돌려 놓고 보면 크게 지르고 나중에 이제 뒤로 협상하는 그 전략을 이미 간파한 것 같아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장단에 같이 맞춰주자. 이제 아마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10% 관세 부과 얘기가 지금 예고처럼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 미국은 WTO 규정 준수해야 되고 관세로는 미국 문제 해결 못한다.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은 협상하고 싶다는 얘기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체면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네.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더 얻어갈 수 있는 실익이 같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 어제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한번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뭐 막 200% 이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살짝 뭔가 이제 살짝 건드린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의 반응은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뉴스를?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누구하고 통화했냐에 따라서 정책이 훅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구랑 통화했대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죠. 직접. 그래서 네. 그 취임식에서 누구나 다가 중국을 세게 좀 혼내줄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관세 얘기는 싹 뺐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주고받았다. 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고받았다. 그 뭔가가 뭔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이미 뭐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떤 시그널요?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쇼업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2017년에 중국이 시진핑을 자금성에 불러서 황제 대접을 하고 이제 뭐 비밀 회동까지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취임 100일 안에 그 중국 방문을 해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미국이 또 하답을 한 것이 뭐 의회에서 이미 틱톡 저거 중지시켜라고 하는데 이거를 75일 동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둬라.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주고받고를 했고 또 거기에 중국이 그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그 임명받은 루비오가 중국의 제재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풀겠다는 얘기를 네. 했었고 그리고 그 취임식에 간 부주석 한정 부주석이 플러스 하나를 더 해서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상품을 더 사겠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를 더 이제 줄여주겠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서너 가지가 탁구처럼 핑퐁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사실 소장님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오히려 당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은 손에 손잡고 이제 뭔가 G2가 같이 가는 혹은 이제 중국이 조금 뭔가 맞춰주는 이러한 형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의 마음속에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아마 창고 속에 처박았던 이제 옛날 창고에서 다시 꺼내서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의 경험을 되돌려 놓고 보면 크게 지르고 나중에 이제 뒤로 협상하는 그 전략을 이미 간파한 것 같아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장단에 같이 맞춰주자. 이제 아마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크게 지르고 뒤에서 이렇게 협상하는. 근데 그래서 200% 네. 보복 관세 때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협상을 통해서 이제 100%를 낮추든지 뭐 정상으로 돌아가든지 그게 항상 이제 트럼프 지난 4년 동안 일기 때 했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40 넘으면 나이 말 안 듣고 50 넘으면 생각 절대로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80대신 어르신 트럼프가 생각 바꾸기 어렵죠. 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 국룰인가요? 뭐 그렇겠죠. 나이에 따른 그 생각 바꾸지 않는 그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거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정책하고 2기 정책에서 차이가 없어요. 강도만 높아졌지. 네.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세상은 뭐 AI 시대로 갔는데 지금 다시 뭐 석유 파가지고서 이제 에너지 대국 돼서 자동차 강국 만들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이상 기온 가지고 이 난리인데 거기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협약 탈퇴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W자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WTO, WHO 다 탈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일기 정부 때의 그런 근본적인 뭐 뼈대 이것은 못 바꾸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2기 정부에 들어서는 더 빠르고 또 신속하게 하긴 하는데 결국은 복수열전 이제 최근에 나온 트럼프 정부의 그 이틀 3일 동안의 정책을 보면 뭐 굉장히 복수열전의 느낌이 스물스물 나죠. 네. 복수열전이라면은 어떤 1기 정부 때 못했던 거 더 세게 그것을 하겠다. 더 최단기간에 이제 달성을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번 그 취임식에서 얘기한 것이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러스트 벨트의 재부활, 에너지 강국으로 재부상. 그래서 뭐 제조 메이드 인 USA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 50년 전 얘기고 국산 제품 국산하는 후진국, 중진국들이 하는 것이지 선진국이 뭐 이러면 좋은데 82,000달러 되는 나라에서 상교대가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트렌드하고 잘 안 맞는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맞으면 당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은 그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쪽에 줄을 절대 서지 않았던 빅테크들이 다투어 돈 내가지고 기부금 내서 앞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트럼프 정책에 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희생양이 되지 않는 시범 케이스로 터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AI 쪽에 큰 바람이 다시 이제 분다고 하는데 5천억 불 투자하겠다. 뭐 그럼 엄청나죠. 그러나 그 맨발을 보면 이게 샘 올트만이나 예를 들어서 손정이나 이제 그 오라클인데 오픈AI는 돈이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 말이 맞나요? 그리고 이제 손정이는 뭐 빅펀드 투자해가지고 다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돈 번 게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은 빅테크의 큰 그림에서는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반열에 못 올라가는 회사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회사들의 과연 투자 능력이 있냐? 이게 조금 의문이 가죠. 그래서 이제 폼은 아주 멋진데 1,000억 불 당장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지금 AI를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시장이 한 1,300억 불 겨우 돼요. 그 정도를 이제 한 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는 조금 따져봐야죠. 의욕은 좋지만 안에 이제 투자 실제적인 여력, 그 다음에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의욕이 굉장히 많이 섞인 그 세 사람의 그 언급인데 그게 2030몇 년 뭐 이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뭐 5천억 불치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게 상당한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한 립 서비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한 미국 기업들의 행보. 어쨌든 뭐 타겟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참 눈물겹긴 한데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10% 관세 부과 얘기가 지금 예고처럼 나오고 있어요. 결정된 거는 아니고 이럴 가능성 다음 달에 10%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국의 뭐 반응이나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요. 보복으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얘기 될까요? 나오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네. 중국 대사관에서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 그다음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WTO 규정 준수해야 되고 관세로는 미국 문제 해결 못한다. 그리고 중국 CCTV는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제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협상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한꺼번에 60%를 때리게 됐을 때 만약에 중국이 같이 때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트럼프의 체면이 손상되죠. 네. 60% 겁먹고서 이제 꿀앉아 싹싹 빌어야 되는데 안 빌면 그럼 그다음번에 100% 때릴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슬쩍 이제 그 협상에 카드를 낸 것은 60%를 한꺼번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2에서 5%를 때려서 1년간 60%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슬쩍 흘리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아마 충돌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지금 한정 부수석이 얘기했던 지난번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2천억 불 사주기로 한 거를 네. 트럼프가 낙마하니까 한 57%만 사주고 입을 싹 닦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 얘기한 것은 그때 안 사줬던 거 사주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플러스 알파 묻고 따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천억 불 더 사줄게. 그러면 60% 관세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아직 부과도 안 했는데 겁먹고 얘들이 2천억 불 더 사준 거 있지 않냐. 이게 내 힘이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는 면이 서죠. 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이게 뭐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서 매년 한 4천억 불 이상 나는데 거기서 지난번 사주려고 했던 2천억 불 정도를 더 사준다고 하더라도 남는 장사야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체면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네.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더 얻어갈 수 있는 실익이 같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 전장에는 승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국의 관세를 그렇게 올리다 보면은 미국 쪽도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애기저기 하나가 뭐 10,000원 하던 게 16,000원 됐을 때 그 부담은 뭐 중국 기업이 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두 가지 현상은 기저귀가 매장에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그 소비자가 60%를 추가 부담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정서적으로는 뭐 중국 때려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당장 내 지갑 얇아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이제 그 문제가 당장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그 취임식에서도 무역 얘기는 또 보복관세 얘기는 쓱 빼고 또 이제 뒤로 막 후로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릴 테니까 안을 가져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러시아와 최근에 그 중국 간의 회담이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이런 러시아와 중국 간의 뭔가 뭐 내통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또 미국 쪽에서는 견제할 것 같기도 한데요. 견제를 하고 싶은데 네. 그 2024년에 보면 전쟁통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3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뭐 주요국 정상 중에서 이렇게 자주 만난 경우가 없고 네. 이번에 만난 것은 화상회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먼저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푸틴이 뭐 트럼프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시진핑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공급하는 전쟁 물자를 중단시키면 전쟁 그만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시진핑을 취임식에 초대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마 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하고 싶은. 근데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그걸 취임식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화상회의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보여주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를 이제 굉장히 세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레이트 브릭스, 거대한 브릭스 해서 지금 5개 나라에서 5 플러스 7 해서 12개국으로 이걸 지금 늘려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들어가고 이란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시아에 이제 뭐 중국 다음번에 큰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 바레인 이런 회사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자원 강국들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브릭스를 이제 단합시키고
이걸 통해서 트럼프의 그 무역 압력, 통상 압력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기술로 제재하고 무역으로 제재하는데 문제는 이 관세가 뭐 조자량이 헝칼 쓰듯이 뭐 유럽한테도 때리고 중국한테 때리고 멕시코, 캐나다한테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 그럴 만한 이제 전 세계적인 소비 시장 갖고 있냐는 것은 이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지금 온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의 그 소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광물 이것들은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이게 중진국에 수출하고 중진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뿌리를 이거를 이제 자르거나 통제를 해버렸을 때 잎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도된 그리고 미국한테 뭔가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회담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중국이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좀 귀찮고 불편하긴 한데 우리는 이번에 지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하지는 않는다. 너네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스탠스일까요? 어떤 스탠스인지 궁금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다. 그래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무서운 대상이었고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이미 해본 이제 경험이 있고 네. 또 무역은 중국이 세계 1등이고 미국이 2등이에요. 그래서 1등으로서 2등이 이제 규제하겠다는 것들은 대항할 수 있는 이긴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기술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중국은 확실한 이제 약자인데 그걸 세게 공격하면 중국은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그걸 정확하게 찔러서 거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그래서 시진핑이 반도체 얘기를 비유를 그렇게 해요.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인데 이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그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모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산화해야 된다. 그 얘기는 중국이 바이든의 반도체 통제, 장비, 기술, 제품, 서비스에 정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는 반도체 얘기는 일도 없고 4년 전에 이제 자기가 하다가 실패한 보복 관세 무역으로 이제 들고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이게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무역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도체 쪽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안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강하면 강했지.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그런 것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끝판에 이제 헛발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임 뭐 바로 앞두고서 반도체 AI나 HBM이나 뭐 이런 제재를 홍수처럼 지금 쏟아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HBM이니 뭐 이런 것들을 했더니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로비해가지고 그 제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지금 이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최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한 30%에서 40%가 매출이 날아가니까 기업들이 로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반도체를 놓고 보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는 것 보면은 뭐 행정명령 1호가 바이든 정책 홀랑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칩스법 이것도 폐기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임기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쏟아냈던 중국의 실효성 떨어지는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이런 조치들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역에서 어떤 우대 조치를 받고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는 오바마 싫어했고 바이든은 트럼프 싫어했고 지금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바이든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책은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나 첨단 기술은 바이든 정책 그대로 수용해서 더 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트럼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제 무기로 써서 자기 정책을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제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중국이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맨 마지막 장표에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가지고 와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때리기를 할 때 중국 내부에서는 얼마나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관련된 자금도 금융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주가 움직임이 네, 맨 있는 마지막 것 차트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중국의 AI 칩 바운드리 반도체 네. 주가. 이게 어떤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은 네. 차이나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차이나 그게 엔비디아. 한우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의 AI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재미난 건 그 회장이 85년생이에요. 네. 엄청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천재 소년 그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는 친구인데 네. 지금 AI 바람 불면서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373%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얘기했던 중국 반도체 죽었다 망했다고 많이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중신국제라고 하는 SMIC예요. SMIC 마찬가지로 최근 1년 동안 103% 올라갔고 주가가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중국의 뭐 메모리 회사들 이걸 보면은 거기에 지금 CXMT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CXMT의 회장하고 기가 디바이스 자오이 창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같은 회장의 밑에 있는 회사고 이 기가 디바이스는 바로 디램이나 메모리를 뺨리스하는 회사입니다. 요거를 CXMT가 만들어주는데 이 회사 마찬가지로 금년 9월 이후로 또 연초 이후로 주가가 69% 올라갔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나오라 그 북방화창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마찬가지로 66%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서방 세계는 인지하지만 여기에 반도체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최대 시장이고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 최대 생산국이죠. 소비국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팔아서도 이제 떼돈을 번 거죠. 그리고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네.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장비 수요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서방 세계나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 반도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 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금년도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산업이 또 투자 대상이 바로 AI, 반도체, 네. 반도체 장비 이 분야일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껴있는 인물들과 기업들이 참 많죠.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저는 궁금한데 미국 쪽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중국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역할을 테슬라 할까요? 같은 경우는 표면상으로 보면 미국의 전투 비둘기 대중국 공격하기 위한 이제 메신저이자 공격 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 마크 협상에서 실익을 이제 얻어내는 말폭탄 쏘고 이러는 건데 네. 거기에 대중국 마크 협상의 최고의 적임자가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EO들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의 시진핑을 뭐 만나서 악수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데 네. 앨런 머스크는 자주 악수를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넘버 투가 리창 총리인데 리창 총리가 2017년, 18년 샹하이 당서기를 했을 때 2017, 18은 미중 관계가 가장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때 앨런 머스크가 샹하이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리창 총리 입장에서는 미중의 그 전쟁 중에서 미국 기업이 그것도 1등하는 기업이
상하이에 공장을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고 이제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창 총리하고의 관계는 거의 뭐 버디 상태. 지금 트럼프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의 넘버원 넘버 투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앨런 머스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트럼프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진 찍는데 그게 앨런 머스크가 같이 찍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양쪽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앨런 머스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관계에서 어떤 마쿠 협상에 가야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양쪽에 다 사실은 볼모로 잡힌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IRA법 폐지로 보조금 안 주면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우린 그거 안 줘도 된다. 1등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 차를 안 사는 문제는 그 별개 문제죠. 네. 그래서 보조금을 폐지해 버렸을 때 이제 앨런 머스크의 매출액에 미국에서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전체 매출액의 37%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샹하이 공장을 영업 정지시키거나 건드렸을 때 앨런 머스크의 영업 또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앨런 머스크는 이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미국의 대중국 메신저의 역할을 뭐 전력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중이 서로가 이제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4년 동안에 물론 트럼프의 변덕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 앨런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걸 잘 보면 미중 관계가 악화로 가는지 화해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척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뭐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중국에 대한 방한, 취임하기 이전부터도 중국에 방중을 하겠다, 방한이 아니고 이제 방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게 오래 가능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펼쳐나갈지가 미중 간의 갈등을 좀 완화되게 할지 아니면은 더욱더 격화되게 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오늘 그렇게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모두 전달 못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날씨 진짜 많이 풀렸죠. 이러다가 겨울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아직 1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2월과 3월의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삼프로아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모가 든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